자, 뭐 한 설문조사, 이 부동산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43%가 올해 집값 떨어진다. 이건 이제 뭐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진짜 떨어질 것 같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냥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 최근에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제발 떨어져라, 그래야 내가 집 사지. 이 설문조사에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설문조사나 통계나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올해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 중에 하나는 인천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인천이 한 1년 동안 30% 이상 넘었고요. 상승을 했고, 서울이 한 17%, 전국이 뭐 15, 16%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천이나 세종이나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런 지역은 조금 더 먼저 떨어집니다. 그건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무 호재가 없이 뭐 단타로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지역들, 뭐 동두천이라든지 갑자기 뭐 1억 아파트가 2억이 되고 몇 달 사이에, 인천에도 거의 오르지 않은 아파트들이 그렇게 오른 지역도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이런 게 이제 풍선 효과인데, 이 저렴한 지역은 바로 이 투자자들도 많이 몰려들고, 특히 또 공시가격 1억 미만, 취득세에 대한 혜택, 그다음 공시가격 3억 미만, 제가 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안 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많이 투자를 들어가서 단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법인 사업자를 내 가지고 사고팔게 하는 게, 매월 6월 1일 날이 바로 6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6월 2일 날 누가 가지고 있든 5월 31일 날 누가 가지고 있든 필요 없어요. 6월 1일 날 누가 가지고 있냐,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랑 종부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종부세 공제가 없어졌죠. 법인의 혜택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취득세도 중과돼서 12%, 공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취득세는 많이 내더라도 종부세를 피해서 6월 2일 날, 예를 들자면 6월 2일 날 사가지고 5월 31일 날 팔아도 종부세 대상은 안 되는 거죠. 단타로 팔면은, 개인은 뭐 1년 안에 팔면 70%라는 중과세율이지만, 법인은 법인세 플러스 높은 세율이 뭐 22%, 그러니까 한 20% 정도 되죠. 법인의 이익금의 2억 이상, 이건 20%고 2억 미만은 10%죠. 거기에다가 주택에 대한 중과가 10%였는데 이게 10%가 플러스 돼서 높아봐야 40%밖에 안 됩니다. 법인은.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좀 많이 내더라도 단타로 치고 빠질 수 있다고 한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6월 1일을 피해서, 법인이 1년 중에 최고 싫어하는 날이 6월 1일입니다. 4월 1일 만원절 아니에요. 발렌타인데이 아닙니다. 법인 사업자들 제일 싫어하는 건 6월 1일.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누구야? 매월 11일 날이 그 데이입니까? 그건 아니네요. 2월 달에 14일, 3월 14일,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자, 그래서 이 법인들이 아직도 뭐 법인이라고 해서 진짜 큰 자본이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위해서 법인 사업자를 만든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법인이라고 해서 다 투기꾼이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어떤 지식가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런 방법을 써야죠. 그걸 모르는 분들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세종시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그래서 물론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인천도 그렇고 공급이 좀 더 올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좀 입주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자, 거기에다가 평생 월세에 살란 말이야. 자, 무슨 얘기냐? 오피스텔도 무슨 얘기냐? 이 오피스텔도 DSR의 규제 대상에 넣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대상에 넣지 않았는데,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혼부부나 젊은층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아파트에 가기에는, 예, 아파트는 비싸고 또 도심에는 살고 싶고, 그래서 오피스텔 이런 투룸이라든지 1.5룸을 월세 전세가 아닌 이 분양을 받았거나 매매를 꽤 했었는데, 자, 이거 DSR을 조이면은 내 소득 대비해서 갚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 DSR이. 예. 소득 대비해서 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올리금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차량 할부, 카드 할부, 신용대출 모든 게 들어가서 내는 능력을 확인하기 때문에 굉장히 DSR을 적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양이 확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참 이 레버리지가 우리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야. 특히 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전세 끼고는, 그래서 전세 끼고 미리 사놓자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점점. 예. 이 DSR을 계속 더 조이면은 매수 심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전세 갭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매수 심리가 죽느냐 사느냐, 네, 이것이 문제군요. 네, 이경숙님, 울미남 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1주택자인데 언제 하나 더 매수하면 좋을까요? 네, 덕담을 하시면서 꼭 본인 상담을 뒤에다가, 예, 넣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요령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모티콘, 하트가 이제 그려진 이모티콘을 보냈고요. 네, 나니님 반갑습니다. 네, 네, 금님, 네, 안녕하세요, 좋아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다님, 네, 슈퍼챗, 네, 감사합니다. 네, 사다님, 사이다는 아니고, 사다리도 아니고 사다, 예, 바이.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장대장 TV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각 지역, 미국 내에는 미국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각 주별로도 세금 정책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뭐 거의 비슷하겠지만 조금씩 다르고요. 또 뭐 싱가포르, 홍콩,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럽이나 이런 나라도 뉴스를 보면 거의 집값이 폭등했다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이제 인부가 부족하고 자재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재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건축 비용도 굉장히 올라갔죠. 집값도 올라가고 신축도 줄어드는 양상,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양상이 많이 벌어지는 나라들은 특히 엄청나게 집값이 많이 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자, 미국, 영국, 호주도 집값 올해도 오른다. 이 나라는 올해도 오른다. 자, 이 세계적인 기관들이 예측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기관은 11% 상승한다. 다른 기관은 2.9%.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자, 이렇게 최근에는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예측하는 데는 그만큼 쉽지가 않다. 이게 같은 기관이 다른 기관이 이렇게 다른 굉장히 차이 나는 평가를 했다는 것은 영국은, 예, 비슷하네요. 3에서 5% 정도 상승할 것이다. 호주는 한 기관은 5%, 한 기관 7%, 캐나다는 5%.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는, 예, 어떨 것이냐. 이게 이제 다 궁금한 분들이고, 그래서 올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떠냐? 떨어질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 한 게 떨어질 것 같다가 43%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팽팽하다는 거예요. 예, 5대5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 자, 제가 이제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집 매수 시기는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공급이 많은 지역들, 단기간에 많이 오른 지역들,
또 풍선 효과로 덩달아 오른 지역들, 그 다음에 규제가 된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 또 쉽게 해서 투자자들이 평소에는 오지 않다가 이 풍선 효과로 많이 왔던 지역들, 쓸고 간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지금 15억 초과 아파트, 투기과열지구 내에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을 받지 않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 인상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영향을 덜 받고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지역별로 지금까지는 전국이 대세 상승으로 올랐다고 한다면, 자, 2022년은 집 사야 되는 시기는 과연 지금도 보면은 어떤 지역은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고 어떤 지역은 조금 하락하고 있고 이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떨어질 지역도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냐, 이것도 봐야 되는데, 과연 이 저점에서 내가 원하는 매물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이 쉽지 않습니다. 사고 파는 게.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잘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이게 뭐 주식이나 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최소 몇 년 이상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바로 매수를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집 한 채 정도는 고민이 된다, 반반이다 그러면 사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많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세 불안의 매매 갈아타기 늘어나나, 지금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월세화 현상도 심화되는 것 같다. 어떤 지역은 전세 매물 좀 많이 나와 있고 어떤 지역은 전세 매물이 없고 하는데, 지금 올해 7월 달부터 재작년, 이제 해가 넘어갔으니까 재작년 7월 달부터 임대차법이 도입이 돼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해서 기존에 살았던 분들이 계약갱신을 한 번 했죠. 여기는 이제 신규 계약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규 계약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대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7, 8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게 공급이 많아져서 조금 떨어질지어도 지금 2배 정도 차이 나니까, 아파트가 저렴한 게 4, 5억이고 전세가 지금 시세가 10억 정도 갑니다. 그러면 이 10억짜리가 이 신규 계약이 많이 나온다. 10억이 안 되더라도 9억이 되든 8억이 되든 어쨌든 간에 지금 낮은 금액보다는 대폭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세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게 또 이 전세가, 또 전세대출 받아야 돼. 다 잘 안 돼. 이자 많이 내. 그러면 내가 주변에서 조금 저렴한 걸 한 채 사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다시 한번 이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많다 보면 바로 이게 또 가격을 치고 나가지 않냐. 이런 게 또 기사에 나와서 통계에 나온다 그러면, 야, 이거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겠다 하는 게 또 심리적인 불안 요소가 되면은 갑자기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쪼록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 물량도 지금 작년까지 뭐 3만 세대 정도가 입주했다 그러면 지금 1만 세대로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문제입니다. 이 입주 물량도요, 공급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떤 절대적인 수치가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심리가 반영이 안 된 물량, 즉 우리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런 지역도 주거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집들을 놔두고서 새 아파트 찾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될 곳이나 새 아파트를 찾기 때문에 거기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세 월세도 될 수 있으면 새 집으로 들어가고 커뮤니티 좋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딸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신축을 많이 빨리 입주시켜야 된다. 근데 또 그것도 문제이긴 문제가, 한 번에 재개발한다 그러면 또 이주 수요가 생기고 그러면 이것도 또 집값을 올리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속도 조절하다 보면 또 공급이 빠르게 가기는 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집값을 올라가게 하는 또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방송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신규 계약을 지금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중에 계약행 청구권을 이제는 행사를 못하고 신규 계약이 될 때 집주인이 1년 정도 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근데 1년 실거주 한 걸로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예, 신규 계약 때도 임대료 5%만 올리면 1년 거주하게 해주겠다. 자, 이건 2년도 아니고요. 예,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그렇게 1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임대료 5%만 올리는 분은 드물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5억짜리가 10억으로 올릴 수 있고 10억짜리가 20억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예, 계약갱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신규 계약하는 게 거의 2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5억이나 10억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데 투자를 하고 다른 데 기회비용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이익이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산할 겁니다 아마. 내가 5억 10억을 당장 내 손에 쥐는 게 문제지 예, 1년 2년도 아니고 2년 한다고 해도 고민할 텐데 1년 내가 실거주 혜택 보기 위해서 5억이나 10억을 포기한다. 포기하고 4년을 더 기다린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법이 확정이 됐다. 이게 이제 이 시행이 예,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매수 시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금 당선이 되면 하겠다고 하는데 뭐 양쪽 다 한다고 하죠. 아직은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취득세도 6억과 9억 사이로 해서 1%, 2%, 3%가 지금 일반 세율인데 취득세가 중과세율 말고요. 이거를 9억에서 12억 구간을 올려서 2% 구간을 늘리자. 3% 구간을 줄이자는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돼서 유예만 해주겠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뭐 보유 시점 상관없이냐 뭐 그때처럼 10년 보유 이상이냐 5년 보유 이상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예,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네. 네, 사단님, 네, 슈퍼챗 두 번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